한국전산원 정보서비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명섭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웹 캐시 서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트랙 제목 자체가 웹 캐시 서버지만은 제가 여기서 특히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그 웹 캐시 서버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그것 설치를 어떻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튜토리얼 형식으로서 제가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이제 4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개요 부분으로서 이제 그 웹 캐싱의 어떤 컨셉과 그다음에 캐시 서버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들의 간략한 그 설명,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서는 캐시 서버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이제 저희들이 그 캐시 그룹에서 주로 쓰고 있는 스키드라는 그 캐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초기 셋업 및 그 컨피그레이션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터미널로지 나오고 웹 캐싱의 어떤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컨셉 오버뷰,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그 간략한 비교, 이런 것들을 이제 파트 1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락시, 캐시, ICP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프락시라는 거는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프락시는 대충 하는 거다 라는 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이게 원래 프락시의 개념이라는 게 그 파이어월에서부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프락시는 이제 다른 어떤 걸 이제 다른 기계를 대신을 해서 어떤 일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위해서 웹 오브젝트를 이제 패치를 해주는 기계, 그런 기능을 해주는 서버,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캐시라는 것은 웹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저장소, 내지는 어떤 웹 프락시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머신을 말을 합니다. ICP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 캐시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이것의 주된 그 역할은 이제 그 캐시 서버 간 또는 이제 프락시 서버 간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그 캐싱에 대해서 그렇게 부각된다거나 그런 점은 없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됐죠. 아주 너도 나도 인터넷을 안 쓰면 안 된다. 서로 연결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나 서버의 로드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서버의 로드가 많이 걸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웹을 기반으로 한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약 한 50%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들은 보면은 이제 주로 4가지의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HTTP나 AFTP, 고퍼, 와이스,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더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캐싱을 함으로써 상당한 이점이 있겠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웹 캐싱이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웹 캐싱의 어떤 컨셉, 개념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웹 프락시 캐싱으로 제가 이후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WPC로, 그래서 이것은 뭐를 하는 것이냐면은 어떤 우리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어떤 리퀘스팅을 하죠. 어떤 도큐멘트에 대해서 리퀘스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이 캐시 서버 WPC 웹 프락시 캐싱이 그것을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해야 되는 일을 서버가 대신을 해가지고 웹 오브젝트를 가져다 놓고 그것을 다시 유저에게 서비스를 하는. 근데 이제 가져다 놓는데 그거를 이제 저장을 또 해놓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향후에 나중에 또 그 오브젝트를 원했을 때는 직접 원하는 사이트에 가지 않고서도 그 캐싱된 오브젝트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인터넷의 트래픽이 거의 그 웹 트래픽이다 보니까 웹을 기반한 그런 트래픽의 그런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그 동작 원리라고도 뭐 볼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하고 웹 프락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모트 서버는 이제 그 원래의 그 오브젝트 웹페이지를 갖고 있는 그런 서버로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이제 우리 사용자 PC에 있는 브라우저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웹페이지를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웹 프락시 서버를 걸어놓고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직접 클라이언트에서 그 리모트 서버에 있는 그런 웹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는 것 대신에 가져오지 않고 웹 프락시 서버가 이 기능을 클라이언트를 대신을 해서 그 리모트 서버에 있는 오브젝트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요구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제 가져다 놓고 그거를 이제 그걸 쌓아놓게 됩니다. 쭉 정리해서 쌓아놓게 되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그 웹 프락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유저들은 그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리모트 서버로 매번 가지 않아도 빠르게 웹 프락시 서버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서비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그러한 그것을 제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WPC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 익스터널 웹 베이스 트래픽의 한 60%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익스터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웹 프락시 서버를 이제 자기네 회사에 그 앞단에다 두고 모든 그 하단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그 프락시 서버를 이제 지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웹 트래픽이라는 것은 그 프락시 서버에서만 나가는 그런 웹 트래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그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캐시에 그게 만약에 있다면은 직접 오리지널 사이트로 갈 필요 없이 바로 자기 회사 내에 있는 그 프락시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트래픽을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의 세이빙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뭐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상당한 그 세이빙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에게 스피드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월 솔루션의 일부로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그 장점도 있지만 아직 그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 페일이 났을 때 이거 싱글 포인트라는 단점. 그랬을 때 이제 유저들은 다 그 캐시에 걸어 썼는데 그 캐시가 이제 맛이 갔다 그러면 이제 트래픽 나갈 수 없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캐시 시스템의 오버로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캐시의 장점이라는 게 사용자에게 좀 더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있었는데, 그러나 그 캐시 자체가 오버로드 되면은 오히려 즉 오리지널 사이트에 가는 것보다도 더 느린 그런 리스판스를 받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점 중에서 그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캐시된 그런 도큐멘트, 그러니까 웹 오브젝트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얼마나 컨시스턴시를 유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이트에는 새로 정보가 바뀌었는데 캐시에 있는 건 옛날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 거 가져다 쓰더라. 이런 문제들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 뒤에 하실 분이 이제 그 캐시 컨시스턴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캐시가 될 수 없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억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턴시 타임이 이제 좀 증가한다라는 거, 이러한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WPC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사용되는 게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6가지만을 추려가지고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그 나온 내용이 전부는 물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이런 것들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새로 추가되는 기능들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게 좀 약간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 이제 HTTPD라는 거 이것도 이제 그 캐싱 서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썬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웹 서버로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되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캐시의 기능을 이제 추가적으로 붙여놓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캐싱의 어떤 능력 중에서 제공하는 그런 캐파 중에서 기본적인 레벨만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스탠다드 소스가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페어런팅이나 또 피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뒤에 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페어런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캐시 서버들 간의 어떤 하이러키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캐시 서버가 있으면은 그 위에 상위에 어떤 캐시 서버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관계가 어떤 페어런팅의 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피어링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자기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서버들과 이제 서로 상호 교신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피어링이 되겠는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캐시 서버에서 이 페어런팅이나 피어링의 그런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반드시 거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아직 썬은 이것을 지원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소스 코드는 이제 AOL에서 많이 좀 모디파이가 되었다. 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URL이 있으니까 이것에 관련돼가지고는 이쪽에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하베스트 캐시 서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는 그 어떤 연구 프로젝트로서 처음에 개발이 됐습니다. 요거 이제 NLANR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런 그 프락시 캐싱 쪽의 어떤 그 연구 과제로서 시작이 되다가 이것을 이제 상업화 시키는 게 상업화해서 나온 툴이 서버, 이것이 하베스트라는 이름으로 나온 그 캐시 서버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버전은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건 아마 싱가포르에서 하베스트 캐시 서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론 그 피어링과 페어런팅의 어떤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스퀴드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NLANR에서 그 행해졌던 그런 연구 프로젝트에 서 나온 그 처음에 개발됐던 그 캐시 소프트웨어 이것을 이제 확장을 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하베스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이걸 좀 더 확장을 한 거죠. 하베스트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게 공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베스트는 커머셜 프로덕트고요. 그래서 저희 그 캐시 그룹도 이 하이러키를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각각 그 노드에 그 캐시 서버를 사용을 하는데 스퀴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스퀴드는 이제 하베스트와 그 일단 기본 골격은 같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피어링과 페어런팅 물론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펜티엄 PC에다가 리눅스를 깔아가지고 이 캐시 서버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리눅스 웬만한 그 유닉스에서는 전부 다 컴파일돼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인데요. 물론 이제 커머셜 프로덕트겠죠. 커머셜이고, 근데 이것은 일단 그 스몰 솔루션에 대해서는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자기네 회사에서 그냥 운영하는 그러한 소규모의 어떤 캐시 서버로서는 굿이라고 나왔습니다. 괜찮다고요. 이것은 이제 빠르지만은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없고 그러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페어런팅은 또 지원을 하는데 피어링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스케이프에서 나온 그 커머셜 프로덕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일단 매니지하기가 이제 좀 편하다라는 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마찬가지로 그런 소규모 그런 솔루션에 좋다.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이제 그 라지 솔루션에는 좋지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드 밸런싱 얘기가 아니라 로드가 적을 때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스몰 솔루션에 좋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그 피어링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소개드리는 것이 넷캐시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사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개발됐고요. 유닉스나 NT에서도 돌아가고, 이것도 이제 하베스트 그 캐시 서버 그 코드를 이제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ICP 그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요. 매우 빠르다고 클레임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어디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써보시면은 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6가지의 그 소프트웨어를 간략히 리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뭐 다 써본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와 있는 도큐멘트 이런 걸 기준으로 디파인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캐시 서버를 선택을 할 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네 그 환경에 맞는 그걸 먼저 그 결정을 하시고,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무작정 자기네 규모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선택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소규모로 쓰실 때는 넷스케이프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캐시가, 넷캐시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국내 어떤 캐시 하이러키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페어런팅과 피어링의 기능을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시 서버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HTTP 요거하고 ICP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피어링과 페어런팅이 무엇인가 요것을 이제 간략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캐시 하이러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약간 한 단계 레벨 다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랑 이제 ICP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HTTP는 이제 TCP 베이스고 ICP는 UDP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HTTP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웹 오브젝트를 요구를 할 때 이제 그 오브젝트를 이제 트랜스퍼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get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리스판스가 오게 되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웹 오브젝트 데이터 자체가 그 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그런데 ICP는 보시면은 그 캐시 서버 간에 어떤 메시지를 익스체인지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주로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히트나 미스 메시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웹 오브젝트 그 자체를 전송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차이가, 이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그 HTTP는 그 오브젝트 자체를 트랜스퍼를 하는데 사용은 되지만은 ICP는 그 오브젝트 자체를 트랜스퍼 하는 데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단지 그 오브젝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런 메시지만을 전달을 합니다. 서로 교환을 할 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체크 하시는 거 보면은 HTTP는 오브젝트 트랜스퍼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ICP는 오브젝트 그 로케이션 프로토콜. 그러니까 결국 그 하이러키 상에서 오브젝트를 찾는데 오브젝트 갖고 있니 없니 그러한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어링과 페어런팅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좀 그 어드밴스된 그 캐싱 소프트웨어는 어떤 피어링의 개념, 페어런팅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좋은 점은 그거죠. 이 피어링하고 이제 페어런팅 개념이 있다면은 하이러키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웃하는 캐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웹 오브젝트를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면은 않을 경우에 항상 그 오리지널 사이트로 가서 그걸 갖고 오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이러키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자기하고 연결된 이 연결은 사실 그 상당히 그 가까운 연결을 갖고 있는 그런 다른 이웃하는 캐시 서버들로부터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캐시 하이러키를 이제 허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페어런팅의 개념에서는 그 페어런트하고 차일드라는 그 용어가 나오고 피어링의 개념에서는 이제 그 시블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시블링 또는 뭐 피어링 관계에 있는 그 캐시 서버 해가지고 상호 그 어떤 그 원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교환을 해주고 없으면 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피어링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피어 캐시는 이제 자기하고 이제 연결된 하이러키 연결된 그런 다른 그런 캐시 서버들하고 서로 이제 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턱할 때는 ICP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어떤 한 캐시 서버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웹 오브젝트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받았을 경우에 이 그 리퀘스트를 받은 캐시는 자기의 피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오브젝트의 요구가 난 들어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누구 갖고 있는 사람 없느냐? 이렇게 해서 그 하이러키 상의 어떤 피어링 관계에 있는 다른 캐시들한테 ICP를 이용을 해서 쿼리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누군가 하나 갖고 있다고 대답을 하면은 그때 그 캐시는 이제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캐시 서버한테 다시 그 캐시 서버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고받을 때는 이제 HTTP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같은 얘기고요. 다 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캐시 하이러키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은 이제 하이러키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심플 캐시 하이러키 해가지고 구조가 그냥 단순한 거. 그랬을 때 이제 그 위에가 이제 페어런트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그 차일드 캐시라고 일단 명칭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런 이제 관계가 그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 해가지고 이 차일드 캐시들은 자기가 이제 어떤 웹 오브젝트에 대한 그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물론 그 요구한 오브젝트를 갖고 있으면 주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엔 페어런트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게 들어왔는데 내가 없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달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심플 페런트 차일드 릴레이션십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ICP를 뭐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일단 ICP를 사용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이 무조건 그 다시 그 페런트 캐시에게 그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로드 밸런싱이 되지 않고요. 이럴 경우에 페런트 캐시의 어떤 그 시스템 로드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런트 캐시가 오동작을 해서 이제 오동작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바로 싱글 포인터 페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하이어라키칼한 그런 캐시 어레인지먼트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링 또는 시블링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이웃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러한 관계, 이러한 이제 그 하이어라키에서는 로드 밸런싱이 그나마 앞에 것보다 낫죠. 로드 밸런싱이 낫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실 거는, 어떤 그 차일드 캐시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이제 자기가 연결된 옆에 차일드 캐시, 시블링 관계에 있는, 네이버링 관계에 있는 캐시에게 물어보고, 페어런트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차일드 캐시는 그것을 다시 그 페런트 캐시로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때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차일드 캐시, 그러니까 네이버링이나 그 시블링 관계에 있는 그런 캐시 서버들한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하게 되면은 루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레벨 하나 이제 다운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이 캐시의 오퍼레이션의 좀 그 디테일한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로는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그 네이버 캐시가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여기 그림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차일드 2에게 어떤 쿼리를 했어요. 오브젝트를 달라. 리퀘스트를 했는데 이 차일드 2는 그 요구한 리퀘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이 차일드 2는 그 차일드 1, 그다음에 차일드 3, 페런트 1, 2에게 다 물어봅니다. 쿼리를 합니다. 이런 거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쿼리를 했을 때 이제 ICP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쿼리를 했을 때 그 리스판스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예제에서는 페런트 2번이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을 줬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일드 2는 그 페어런트 2에게 다시 HTTP를 이용을 해서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서비스를 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기의 어떤 하이러키 상에서 연결된 페어런트나 그 시블링 관계에 있는 캐시 서버들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 이 뒷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하고 연결이 된 그런 페어런트나 시블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요구한 오브젝트를. 그랬을 경우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A라는 오브젝트를 요구를 했는데 페어런트 1, 2, 차일드 1, 3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차일드 2는 그럼 아무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또 이제 명령을 주는 거죠.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라 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차일드 2는 클라이언트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차일드 2가 이제 또 다시 그 이제 누구한테 이거 뭐죠? 이게 차일드 2가 그 없는 오브젝트를 이제 가지고 와라 하고 이제 요구를 할 그런 페어런트를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연결된 페어런트가 하나면은 글로만 가겠고요. 페어런트가 여러 개 있으면은 자기가 그 쿼리를 보냈을 때 그 받는 리스판스 타임, 그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거가 이제 가장 짧은 페어런트로 그런 쿼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페어런트 1이 그게 가장 빨랐더라면은 이 페어런트 1이 그 오리지널 그 사이트에 있는 사이트로 가서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달해주는, 그러면서 계속 캐시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캐시 하이러키 상에서 캐시의 동작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더 자세하게 또 지금 거의 튜토리얼 식으로 이렇게 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회 WIO 때 그나마 이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회 때 자료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파트 3로 넘어가서 스퀴드의 셋업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퀴드의 어떤 그 특징들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스퀴드를 이제 인스톨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구성하고, 그 다음에 또 브라우저 컨피규레이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퀴드를 모니터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퀴드를 이제 스타팅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퀴드와 파이어월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퀴드의 특징 했습니다. 이것은 스퀴드는 이제 HTTP 그 억셀러레이터로 동작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웹 서버가 좀 그 리퀘스트가 많아서 리스판스가 느리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 스퀴드를 같이 써가지고 스퀴드의 그 옵션 중에 그
HTTP 그 엑셀러레이터라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주게 되면 이제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현재 그 스퀴드는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지원을 하거든요. 이거 이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HTTP면은 이제 웹 오브젝트, 그러니까 웹 도큐멘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FTP 데이터, 일반 데이터 이런 것도 캐시가 가능하고요. 고퍼, 와이스 현재는 이 네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도 이제 있지만은 스트림웍스나 이러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스트리밍 기반의 이런 데이터들은 아직 캐시를 이제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렇고 그런데 이제 리얼 오디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리얼 오디오인가요? 비디오인가? 그런 경우에는 자체 그 프락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경우는 그걸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현재는 그 웹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네 개의 어떤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오브젝트를 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캐시어블 오브젝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부터 이제 오브젝트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쉽게 말씀 다시 드리면 이제 웹 그 도큐멘트 있죠? 그 HTML 문서들, 그다음에 GIF 파일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SSL을 이제 SSL 프락싱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페어런팅과 피어링을 위해서 ICP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억세스 리스트를 또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 아니면 또 캐시 서버에 대해서 억세스 리스트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클라이언트는 허용을 해줄 수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RL 패턴을 봐가지고 이 스탑 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URL 패턴을 딱 주면은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월이 있으면 파이어월 뒤에서, 파이어월 안에서, 그 내부에서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이어월 상에서 프락시로서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핫 오브젝트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빈도수가 그러니까 서비스가 자주 되고 있는 거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리퀘스트가 많은 그런 오브젝트를 다 램에다 올립니다. 램에다 올려가지고 바로 디스크에서 서비스하는 것보다 이제 램이 더 빠르기 때문에 램에 올려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URL에 대해서 어떤 리프레시 패턴을 또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리프레시 패턴을 어떻게 잘 튜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캐시의 어떤 효용성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프레시 패턴은 이제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퀴드를 이제 인스톨하는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퀴드를 얻습니다. 스퀴드는 이제 다음에 URL에 있는데요. 거기 가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일단 퍼블릭 도메인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타루 언팩하고 그다음에 run configure 돌려서 make and make install 그다음에 이제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에디팅을 해서 데모를 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쉬운데 그러면 이제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어떻게 에디트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어떤 필드들이 되죠. 그 구성 항목들. 그래가지고 조금 진하게 쓰긴 썼는데 잘 안 보일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항목을 세팅을 해 주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HTTP 포트가 있고 ICP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HTTP 포트는 이제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HTTP의 리퀘스트를 항상 듣고 어셉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HTTP 언더바 포트 해가지고 3128 또는 8080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거 딱 보실 때 그 URL 딱 나오고 땡땡하고 뒤에 8080 된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ICP 포트라는 것은 이제 스퀴드가 IC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결국은 이 ICP 포트 간의 통신은 그 네이버 관계에 있는 시블링 관계에 있는 캐시 서버, 그다음에 페어런트 관계에 있는 캐시 서버들하고의 통신을 위해서 보통 디폴트로 이제 3130을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이러키에서 여러 개의 캐시들이 있으면 요건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 보시면은 이게 아마 처음 나오는 것일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멀티캐스트 ICP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그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제 리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 ICP 그 쿼리에 대해서만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걸 썼을 때는 이제 그 ICP에 대한 그 트래픽이나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캐시 하이러키 상에서 이제 사용이 하면은 그나마 이제 효율적이고, 그래서 mcast 언더바 그룹이라는 것에 이제 IP 렌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IP 렌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목은 이제 네이버 셀렉션인데, 요거는 이제 하이러키를 구성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앤 페어런트가 이제 캐시 언더바 호스트 옵션으로 이제 셀렉트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는 이제 캐시 호스트의 그 자기가 그러니까 네이버 관계 또는 페어런트 관계를 맺을 그 호스트의 이름을 써줍니다. 호스트의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호스트가 그러면 페어런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블링 네이버의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 호스트에 대해서 그걸 이제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타입에다가 이제 페어런트, 시블링 또는 아까 그 멀티캐스트 이런 것들을 왜 줬지?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HTTP 포트, ICP 포트. 그러니까 그 지정한 다른 캐시 서버의 그 ICP 포트하고 그 HTTP 포트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 이제 옵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네이버로 지정한 그런 호스트가 ICP를 서포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ICP를 지원을 하지 않는 캐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을 때, ICP 포트에다가는 7번을 써줍니다. 그래서 7번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UDP 에코 포트라고 해가지고, 요것은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시 호스트는 일단은 자기가 하이러키를 관계를 맺을 그런 호스트를 각각 지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캐시 도메인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하이러키를 맺을 캐시들을 지정을 해줬는데, 거기 플러스 그것만으로도 안 됐는지 이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각각의 호스트를 따로 별도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도메인을 서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네이버 캐시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캐시 호스트 도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써주셔야 될 게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스 이렇게 딱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페어런트는 KR 도메인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해라 라고 정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네이버가 있으면은 그거는 KR 이외의 모든 것을 서비스해라 라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도메인별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도메인을 그냥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외한 뭐 모든 거 했을 때 그 앞에 이제 방망이 그것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하고 약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네이버를 이제 설정을 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는 그 페어런트로 또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는 시블링으로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그 자기의 입장에서 봐서 어떤 놈은 이 도메인만 서비스를 하고 어떤 건 이 도메인만 서비스를 해라 라는 거였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는 얘는 페어런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도메인에 대해서는 얘는 항상 시블링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네이버 타입 도메인 해가지고 그 타입, 페어런트 또는 시블링을 타입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도메인에는 이제 그 원하는 도메인, 자기 원하는 도메인을 그렇게 맞춰주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월 내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요것은 그러니까 파이어월이 하나 있고요. 그 내부에 어떤 이제 그 네트워크 있고, 이제 그 네트워크는 어떤 특정 도메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럴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캐시는 만약에 이 파이어월이 그 서비스 포트를 다 막아놨다면은 직접 그 파이어월 내부에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웹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걸 직접 액세스를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이 페어런트는 이 파이어월을 통해서 이제 통해 가지고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페어런트를 지정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inside under firewall하고 firewall under IP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이거는 이제 파이어월로 막혀 있는 그러한 도메인이나 IP 레인지를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싱글 페어런트 ICP 핑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키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ICP 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그 캐시 서버로 통신을 하죠. 오브젝트 이런 거 있냐 없냐를 묻기를 위해서 통신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페어런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경우를 따져보았을 때 그 페어런트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있을 경우는 물론 바로 가지고 오죠. 근데 없을 경우는 이제 걔 보고 이제 또 다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주겠지만은 이제 이럴 경우에 그 페어런트가 한 개밖에 없을 경우에 있냐 없냐 물어보는 절차까지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없는 게 더 낫다. 라고 해가지고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싱글 언더바 페어런트 바이패스, 그래서 온 오프를 하시면 되는데 페어런트가 한 개밖에 없을 경우에 이걸 이제 오프로 해놓으시고 그러면은 얘가 그 페어런트의 ICP 쿼리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 다음에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타임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이러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시 서버 간에 그 오브젝트를 찾는데 그 ICP를 사용을 하는데 그 ICP는 이제 UDP 베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어떤 경우는 이제 패킷 로스가 생기고요. 패킷이 이제 로스가 생기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내가 그 ICP 쿼리를 보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내가 답을 받기 전까지 만약에 그게 가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기다리면 뭐 무한정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그 타임 아웃이라는 걸 둬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시간 내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는 그런 옵션이죠. 그래서 보통 디폴트로 2초를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초 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거. 뭐 타임 아웃의 개념은 어디나 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곳에는 이제 그 URL restricting 해가지고 어떤 그 URL 패턴을 보고 자기가 어떤 패턴에 대해서는 이건 캐시를 하지 마라. 또 어떤 패턴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이러키를 쫓아가면서 물어볼 필요도 없다. 라고 여기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하이러키 언더바 스탑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러키 스탑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밑에 거 보시면 캐시 스탑. 요게 좀 두 개가 이제 스탑은
스탑은 스탑인데 의미가 다른 거죠. 위에 거는 이제 하이러키로 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URL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하이러키를 쫓아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패턴을 보고 어떤 패턴이 이제 그 캐시 스탑 리스트에 어떤 그 URL 패턴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러면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는 캐시를 할 필요도 없다. 캐시를 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그 CGI-bin 있죠. 그러니까 요런 그 패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디폴트로 이제 그 스탑 리스트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어 줘가지고 이런 것들은 캐시를 하지 않는 걸로 바로 직접 그 오리지널 사이트로 가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이것은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어떤 특정 그 패턴을 넣어주면은 그거는 이제 하이러키로 해서 쫓아가지도 않게 되겠고, 그다음에 캐시로 저장도 안 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런 옵션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메모리 유시지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스키드는 참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핫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인커밍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또 디스크에 저장된 그런 도큐멘트를 이제 인덱싱을 합니다. 메타 정보를 가지고 인덱싱을 해가지고 그 이제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 놓아서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도 메모리 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쓰이고, 그다음에 그 스키드 자체가 구동될 때 메모리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가 이제 유저 커넥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커넥션 할 때 이제 물론 스키드가 그걸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이제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 이 메모리랑 디스크랑 CPU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이따가 저기 패널 시간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스펙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패널 시간에 남아주시면은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 스키드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그 옵션 중에 그 캐시 언더바 맴, 그 다음에 캐시 언더바 맴 하이 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캐시 언더바 맴 이것은 이제 메가바이트 단위로 그 메모리의 양을 기술을 해주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그 대상은 뭐냐면은 핫 오브젝트랑 그 인커밍 오브젝트만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30메가를 내가 써줬다 그랬을 때 이제 핫 오브젝트랑 이제 인커밍 오브젝트가 여기에 30메가에 저장이 되고요. 저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 항상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항상 그 들어오고 이 캐시가 또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고 하기 때문에 30메가를 딱 줬어도 넘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캐시 언더바 mem.high,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퍼센트 밸류입니다. 내가 30메가를 잡아줬으면은 이것의 90%를 이제 하이로 적어놓고 그다음에 로우를 75%로 적어줬다 했을 때 그 30메가의 90%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핫 오브젝트 그다음에 인커밍 오브젝트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핫 오브젝트는 이제 LRU 뭐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은 이제 LRU라는 걸 써가지고 LRU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recently used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가장 뭐 안 쓴 오브젝트들은 버립니다. 버리는데 그 캐시 언더바 그 맴 언더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5%를 했다 그러면 거기 밑에까지 떨어지도록 스스로 메모리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메모리에 떠 있는 오브젝트를 조절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 하이라는 것이 이제 퍼센트로 정해지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모리 유시지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디스크 유시지 컨트롤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디스크의 사이즈를 이제 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 캐시 서버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드웨어 스펙도 일단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메모리는 방금 설명드린 거, 그다음에 이 디스크는 이제 캐시 언더바 스왑으로 잡는데 이것도 이제 사이즈를 이제 메가바이트 단위로 적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이하고 이제 로우에 그 워터마크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하이 워터마크에 이르게 되면 오브젝트들이 이제 버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LRU 기준으로 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우 워터마크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밑에 있는 거 가기 전에 먼저 캐시 스왑, 그러니까 디스크 사이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보통 요것은 그러니까 이 스키드도 이제 그 버전이 이제 그 옛날 버전 있고 뭐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의 버전에 대해서는 디스크 이제 딱 할당을 했을 때 그 디렉토리,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디렉토리를 쭉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는 그 레벨을 하나로 해가지고 100개죠. 그래가지고 100개의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오브젝트들을 계속 그 정해진 전체 하드 그 디스크 사이즈만큼 계속 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디렉토리 밑에 파일을 너무 많이 갖고 있을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상당히 이 스피드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키드 1.1 버전에서는 이 디렉토리 구조를 2레벨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레벨에서는 16개를 보통 16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각 16개로 나눠진 각 디렉토리에서 다시 256개의 디렉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개의 그 디렉토리를 한 개의 디스크를 정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디렉토리 개수가 16 곱하기 256개, 그러니까 4천 얼마 몇 개가 나오죠. 디렉토리 개수는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그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는 오브젝트의 개수, 이것을 줄여서 결국 그 스피드업을 하겠다라는 거. 그런 이제 전략으로 해서 1.1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맥시멈 오브젝트 사이즈 해가지고요. 그 최대 큰 사이즈의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제 갖고 있냐면은 무조건 모든 오브젝트를 전부 다 그 캐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해진 사이즈가 넘어가는 그런 오브젝트는 그냥 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 dir 이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오브젝트를 저장할 그런 파일 패스입니다. 파일 패스고요. 스키드 1.1에서는 이제 그 나와 있기를 가능하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 단위로 여러 개의 그 캐시 dir을 지정을 해주라.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디스크의 사이즈를 10기가로 줬는데 그거를 10기가짜리 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5기가짜리 2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멀티플하게 사용을 하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패널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dir, 그러니까 디렉토리 패스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일련의 이런 것들은 이제 로그 파일 패스입니다. 이 캐시 서버에서는 이 로그 파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건 이따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캐시 언더바 액세스 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로그, 그 다음에 캐시 스토어 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로그는 뭐 그냥 단어 그대로 스키드에 액세스하는 모든 것을 로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시 로그는 그 다이거노스틱 그 출력, 아웃풋을 이제 그러니까 스키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 진단을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사항을 캐시 로그 여기다가 계속 써줍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캐시를 한 오브젝트에 관해서 그것을 이제 저장을 하고 지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것에 관한 로그가 이제 스토어.점 로그가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제 그 오브젝트가 계속 들어오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추가되죠. 그러면 이제 스토어.점 로그에 계속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됐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그 워터마크에 따라서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버렸으면 버렸다고 여기다 다시 지워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스퀴드가 이제 처음에 그 스타트업을 하게 되죠.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의 인덱스를 같이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URL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그것이 갖고 온 날짜라든지 이런 그 메타 파일이 있습니다. 메타 파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전부 다 그 리스트업을 쭉 해가지고 그걸 메모리에 올립니다. 그랬을 때 이 스토어.점 로그가 거기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디버그 언더바 옵션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캐시를 요 담당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요걸 잘 쓰시면은 운영을 하시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것은 그 말 그대로 이제 디버그 옵션인데,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 진단을 해가지고 그런 많은 양의 정보를 리포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옵션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제가 all하고 1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보통 그 컴퓨레이션 파일에 있는 저기 디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섹션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요건 이제 그 다음에 뒤에 거 이 숫자는 그 디버깅 할 레벨을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버깅 레벨이 1부터 이제 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운영을 하다가 뭐가 좀 이상이 있다 했을 때 이 디버그 옵션을 바꿔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앞에 부분 all이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 요건 섹션을 말하는데, 요건 뭘 말하느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스퀴드에 그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소스 파일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소스 파일 하나를 하나의 섹션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all로 써놨으면은 스퀴드 소스 파일의 모든 거에 대해서 디버깅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10개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상당히 자세히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파일에 맞는 그 섹션 번호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디버깅 레벨을 5나 9, 아주 상당히 많은 로그가 나오게끔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좀 운영을 하다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로그 파일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퀴드를 이제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요걸 설명을 하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요. 스퀴드는 전체 세 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스퀴드 그 자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FTP get이라는 프로그램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DNS 서버.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스퀴드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스퀴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FTP get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스퀴드가 와이스코퍼, 그다음에 FTP, 그다음에 HTTP 요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FTP만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10명이 이제 리퀘스트가 있었을 때 10명이 있었을 때 이전에 옛날에 버전인가? 그러니까 10명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요구에 따라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뜨는 것이 아니고 스퀴드는요.
스키드는 그렇게 뜨는 것이 아니고 그 한 개가 떠가지고 그것을 이제 계속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FTP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0번의 그 10명의 그 FTP 리퀘스트가 있을 때 FTP get은 그 사용자 수당 하나씩 뜨게 되겠고요. 그 차이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패널 시간에 더 디스커션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P get의 역할은 FTP 전송이죠. 네. 그 다음에 DNS 서버는 그냥 어떤 URL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DNS 룩업을 하는 거. 그래서 DNS 서버가 별도로 떠가지고 해줍니다. 스피드업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패스를 쭉쭉 써주고 DNS 언더바 children은 그러면 DNS 서버를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5개 띄운다, 10개 띄운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그 캐시 서버의 어떤 그 사용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리퀘스트가 많은 건 많이 올려주고 적으면은 뭐 적게 써도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DNS 서버가 뭐 5개 떴다 그랬을 때 이제 그 URL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라운드 로빈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탁탁탁탁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DNS TTL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포지티브 DNS TTL이 있고요. 네거티브 DNS TTL이 있는데 이 스키드는 또 하나의 특징이 그 DNS 룩업에 대해서 그 또 내부적으로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URL이 딱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룩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또 캐시로 갖고 있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 TTL, 그러니까 포지티브 DNS TTL은 이제 요거를 이제 캐시를 몇 분 동안 할 것이냐를 이제 정해주는 거고요. 네거티브 DNS TTL은 DNS 룩업을 했는데 페일이 났습니다. 그럼 그 페일된 정보조차 캐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의 이유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그 리퀘스트를 했을 때 결과는 똑같으니까 또 한 번 그 룩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캐시가 있다면 그걸로 가서 대치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네거티브 TTL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반복적인 그런 패치를 이제 막자라는 거죠. 아까는 DNS의 그 NS 룩업한 결과를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네거티브 TTL은 오브젝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드 오브젝트의 어떤 그 반복적인 패치를 막기 위해서 네거티브 TTL을 줘가지고 그 시간 동안만큼 그 배드 오브젝트를 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배드 그 오브젝트를 그 가지고 있을 시간만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중요한 그 옵션입니다. 캐시 리프레시 룰이요. 이것은 그 캐시에 있는 그 오브젝트를 리프레시 해주는 룰입니다. 그러니까 캐시의 아까 그 단점에서는 나왔지만은 오리지널 사이트에서는 그 항상 정보가 최신으로 바뀌고 있는데 캐시를 한 거는 항상 옛날 것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리프레시 룰을 잘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저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제 다음에 발표하실 분이 이것을 자세히 해주실 것 같던데요. 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쪽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략적인 그 스키드 자체의 그 컨피규레이션이 설명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브라우저의 그 컨피규레이션이 나오고 이제 이후로 나오는 것은 이제 좀 마이너한 것들인데 일단은 그 스키드의 그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이제 그 프린트를 해보면 한 18장 나오거든요. 다 읽어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걸 여기서 또 다 이거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략 처음에 구성을 하실 때 이제 잡아줘야 될 부분만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유 그렇고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건 그 뭐 브라우저에서 그 프락시 지정해 주는 거 이런 거고요. 대부분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그 캐시를 이제 톡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뭐 익스플로러 그렇고 넷스케이프 그렇고요. 모자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캐시 옵션에 그 프락시 옵션에 딱 들어가면 어떤 거 지정해 주는 거 있고 포트를 쓰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어떤 호스트 캐시 서버, 프락시 서버를 지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포트 번호 써주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끝나는데 이제 여기서 그 저런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는 이 프락시를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또 리스트를 걸어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같은 내부 랜에서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 이거는 프락시를 통해서 갖고 올 필요 없이 바로 가지고 오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도메인을 갖고 있는 서비스들은 이제 그 제외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 사용자들이 그 캐시 서버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이제 프락시를 걸어가지고 뭐 더 느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서비스 안 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것을 이제 캐시 서버를 선택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APC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만 꺼내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스퀴드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간단히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퀴드를 이제 풀고 인스톨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캐시 매니저의 그 CGI 프로그램이 하나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웹으로 이렇게 띄워보면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그 캐시 매니저 그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캐시 매니저 패스워드를 넣어주고 호스트 이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정보를 그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볼 수 있는 정보는 뭐 캐시 인포메이션, 유틸라이제이션 등등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캐시, 그러니까 스퀴드를 이제 설치를 할 때 같이 따라오는 그런 스크립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스크립트들이 있고요. 요거 각각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퀴드하고 파이어월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보시면은 이 스퀴드는 이 파이어월 뒤에서 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저기 계속 그 파이어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스퀴드는 그 파이어월이 있으면은 그 내부에서 밑에서 캐시의 역할을 그냥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월 그 머신 상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아주 좀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두서도 없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냥 간략하게나마 그 프락시, 그러니까 웹 프락시 캐싱이 뭐 하는 거고 이건 대충 어떻게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이거 설치, 컨피그레이션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캐시 그룹도 있지만요.
점차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그 분석도 많이 해야 될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하는 데의 어떤 그런 이슈들도 나중에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 그 강의는 제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은 받겠습니다. 예? 지금 모니터링 예.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스퀴드를 그 인스톨 하고 나시면요. 그 CG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혹시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그 웹서버에다 그냥 링크만 해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해서는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접속은 안 되죠. 예. 예. 예, 예. 예. DNS 차일드 프로세스에 예. 클라이언트가 HTTP 요구를 했을 때 예. 그 DNS 쿼리에 대해서 맥시멈 32까지 있던데요. 그게 예. 다 할당이 되면은 어떤 프락시 기능을 못 해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네임 서버 룩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래요. 그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DNS 차일드 프로세스 32개까지 맥시멈으로 띄울 수 있는 사실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까지 다 소모가 됐을 때 서비스가 되지 않는 건 아니고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애지간한 큰 그러니까 서비스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아주 메이저한 ISP에서도 보기 힘든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DNS 룩업을 쓰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근데 DNS 서버 차일드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집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락시가 DNS 프로세스를 32개를 최대한 다 띄워놓은 상태인데요. 가끔씩 80 포트가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IO 스테이트를 보면은 그 차일드 프로세스를 못 찾아서 지금 웨이팅 IO로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웨이트 IO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인데요. 혹시 캐시 매니저 가지고 한번 보셨는지 32번째 캐시 서버가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아직 못 봤는데. 네, 그거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펄 스크립트로 만든 프로그램 말이죠. 네? 그 펄 스크립트로 만든 프로그램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스키드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캐시 mgr.cgi라는 CGI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거 CGI 프로그램 하면 아까 오명섭 씨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유틸리제이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띄워놓은 DNS 서버 중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쓰였는지 콜된 횟수가 카운트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32번째가 다 소모가 됐다면 아마 근데 그게 메이저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레이턴시가 좀 발생하긴 하지만 마지막까지는 굉장히 많이 안 쓰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쪽에서 문제를 찾아보시고 튠업 쪽을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오명섭 씨 웹 캐시 서버에 대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